안녕하세요. 이부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정하은이고요. 이쪽은 기타 세션을 맡고 있는 박현석입니다. 저희가 불러드릴 곡은 장지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하고 버스창 가에 기대 후회 가로수 그늘 아래서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저 별이 지는 가로수 그늘 위에 그 향기도 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나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저 별이 지는 가로수 그늘 위에 그 향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위에 그 향기도 하는데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위 그 향기도 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나. 네, 원광대 음악 동아리 노크 공연 정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위원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김보람입니다. 앉아서 하시나요? 앞서
저희가 계속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열띠게 토론을 하고 식사가 이어졌네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독을 풀기도 전에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자리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요. 또 너무나 좀 쉬운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어디서 차마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 마련하려고 토크 콘서트 진행했고요. 여기 노크 동아리 분들은 괜찮으세요? 계속 토크 콘서트 진행 동안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듣고 뭐. 싶은 음악들 틈틈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지루하지 않게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청년당원, 청년여성당원 핵심 연수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지금 도착해 계십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가는 거야? 그래? 나가는 거야?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분. 익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녁 맛있었어요? 예. 국민의당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국민의당에 희망이 있구나 다시 확신을 갖습니다. 국민의당이 아직 실버위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청년위원회는 제가 사실 지금 20년이나 됐어요. 근데 되게 큰 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전국에서 모여서 이런 자리는 처음이네요. 함께 오신 분들께 서로에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 의원님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인 자리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직접 보신 소회도 또 남다르실 것 같아서 좀 더 길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 아까 울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온 분들도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집에 근데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지금 뭐 수족관이라고 그런 지금 고향을 놓고 오셨는데 그분들께 특별히 위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주는 안 오셨나요? 제주는 제가 어제 피해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저도 청년인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네, 이 시간 세월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네, 아직 나이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서 가끔은 내가 청년인가 중년인가 노년인가 헷갈리는데 어떤 시인이 마음이 젊으면 청년이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고 안쓰러운 건 뭐냐면 우리 청년 때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걱정을 했어요. 자유, 민주주의, 어떤 그런 이상을 가지고 지금은 사치잖아요, 사치. 나한테 무슨 자유니 민주주의니 이런 것들. 당장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현시창 그 책을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실은 시궁창,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가 어느새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짊어졌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너무 안쓰럽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라 하는 그 노지성인의 외침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바라는 현실은 시혜가 아니에요. 시혜적으로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쟁취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러나 주체는
주체는 나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갖고 싶은 세상은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결코 쥐어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국민의당도 장악하십시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중에 청년이 움직여야 국민의당이 장래가 있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잘못하는 것 시시비비. 뉴스는 기본적으로 갈등이다. 순치된 청년은 값어치가 없다. 근데 그 갈등이 청년으로부터 나오는 갈등은 에너지다. 그거는 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마구 발언해라. 마구 행동해라. 그것이 당을 살리는 거다. 제 말씀 맞나요? 네. 저한테도 오늘 뭐 무슨 얘기든 하세요. 무슨 얘기든.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좀 청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한번 맞짱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토론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님 할머님이 정동영 의원님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동영 의원님이 뭐가 좋으냐? 잘생겼다. 원래 황태자라는 별명이 예전부터 의원님이 예전에 언론 그건 모략이에요, 모략. 황태잖아요. 잘생긴 원래 정치인으로 이렇게 널리 알리셨는데 저는 뭐 그거는 그렇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진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친하냐? 겉으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언론에서 항상 저희 총선 전 때도 저는 총선을 같이 뛰어서 알지만 항상 싸운다, 고성이 오갔다, 삿대질을 했다 그런 말들만 오갔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과의 사이는 어떠신지, 좋으신지, 나쁘신지, 연락은 얼마나 하시는지 저는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맹숭맹숭해요. 좀 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직 국민의당이 같이 한 세월이 아직 세월의 무게가 두께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안 전 대표가 좀 샤이한 것 같아요. 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열어젖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닫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안타깝고 물론 이제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나도 내가 누구든지 다가가서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래서 나이를 드는가 보다 하는데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문제화였어요. 쇄신, 정풍 이런 얘기 아마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만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제가 뭐 청년 최고위원 비슷한 거죠. 최고위원에 출마했어요. 그때 부호가 뒤집어 엎겠다는 거였어요. 당을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주의도 받고 그랬어요. 선배들한테. 과격하다. 뭘 뒤집어 엎는단 말이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전복이 필요해요. 전복이. 근데 국민의당이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덜 치열하고 좀 미약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나도 반성을 하고 그 점에서는 안 의원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마디만 더. 만약 여기 계신 청년 당원들이 뒤엎겠다 의원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한번 다 갈아엎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에너지라고요. 제가 2000년에 우리가 여당이었어요. 해방 후에 어쨌든 5.16 이후에 쭉 보수 1세계 정권에서 처음으로 민주정부가 탄생했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어요. 이런저런 스캔들 뭐 등등 터지면서 또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보수 언론, 보수 기득권 세력 등등으로 포위돼 있었으니까 그냥 뭐 곤두박질 친 상황 속에서 그런데 2002년에 다시 노무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에서 그런 전복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거기 건 거예요. 아, 저기가 그냥 고여서 썩는 집단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신풍이 있구나. 그런 속에서 그 태풍을 타고 이른바 이제 노무현 현상이라는 게 가능했죠.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어쨌든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집권이에요. 당은 무리인데 그 무리는 많아요. 무리는 많은데 정당은 조폭이나 무슨 계모임이나 이런 붕당하고 다른 이유가 강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강령은 뭐냐면 정권을 잡아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그것이 다른 패거리와 다른 거예요. 패거리는 패거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그 강령을 지금 갖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집권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복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을 문이 열렸으니까 혹시 저희가 사전에 그 간략한 질문 내지는 좀 진솔한 편지 형식의 그 쪽지를 먼저 받았어요. 네, 몇 개를 받았고요. 이건 조금 아껴두려고요. 그래서 그 먼저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현장에서 좀 바로 질문을 구해볼까 해요. 혹시 이런 질문도 상관없고요. 아까 있었던 뭐 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있으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을 청년연장 유재라고 합니다. 평소 더불어당 계실 때부터 더불어당 예전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존경했던 의원님이신데요. 의원님 가장 생각나는 게 대북 정책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대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 햇볕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정확히 햇볕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조금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그 대북 정책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의원님 생각과 또 국민의당의 생각은 지금 어떤지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두 가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식사하시고 좀 졸릴까 봐서 제가 악센트를 좀 세게 답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화해협력 정책을 노선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북한을 다루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먹, 하나는 입, 하나는 그냥 눈 감는 거. 주먹은 제재와 압박 강압 정책이고 입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눈 감는 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지금 눈 감고 있어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편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상적으로 미국이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있어서는 한국이 여러분 약소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미국은 세계 최강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한반도에 중요한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미 동맹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우리 눈치 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미국의 이익에 투철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상식 또 세계인의 눈에 봤을 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엔 회원국이 몇 개죠? 193개국 중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철조망을 쳐놓거나 아니면 다니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 말고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전 세계가 이미 터널을 벗어난 지가 26년, 25년.
적어도 100년의 4분의 1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터널 속에 들어있어요. 잠깐 터널 밖으로 나왔어요. 10년 동안.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냉전의 터널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는 이미 세계사적인 탈냉전이 시작된 지 오래됐건만 한반도 냉전은 지금 밤이 깊어요. 이 속에서 기득권을 즐기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고 또 집권을 꿈꾸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얘기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결코 이 터널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정책을 물어보셨는데 대북정책은 곧 경제정책입니다. 대북정책은 곧 청년정책입니다. 대북정책은 곧 우리의 밥의 정책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고도성장의 신화를 30년, 40년 누려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10%, 9%, 8%, 7%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도성장 국가였어요. 계속 커져왔어요. 7%씩 6, 7년 지나면 2배가 됩니다. 더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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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1년에 1인당 100불, 지금 가격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벌던 우리 국민이 20만 원 되고 40만 원 되고 80만 원 되고 160만 원 되고 이렇게 해서 3천만 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2만 8천 몇백 불이라고 그러니까 3만 불 잡고 1인당. 근데 여러분 1년에 이건 이제 5천만 명을 한 거니까 가족 단위로 따지면 3인 가족 같으면 3만 불 곱하기 3, 9만 불 벌어야 하고 4인 가족 같으면 1억 2천만 원 정도 12,000불이니까 1억 한 3, 4천만 원 돼야 되는데 그렇게 버는 평균 가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가 뭐죠? 고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불평등의 문제. 격차를 얘기하는데 격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일어난 격차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 양극화는 나쁜 거지요. 양극화는 시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출구가 어디 있느냐? 평화경제가 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이것은 다행이에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정확하게 20년 뒤를 밟아온다. 저성장, 아니 저출산, 일본보다 더 낮잖아요. 저성장, 저금리, 또 뭐 고령화, 산업구조의 낙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판박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북쪽이라고 말해요. 한국에는 지금까지 써먹지 않았던 북방 경제가 있다. 북방 외교가 있다. 북방 정치가 있다. 북방 군사가 있다. 북방 문화가 있다. 북방 역사가 있다. 우리는 북을 막아놓은 채 섬으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어요. 이제 7%, 8% 고도성장기는 끝났어요. 제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 사무국이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은 2010년대 중반 2016년 7년을 넘어가면 정점에 이른다. 그리고 축소되기 시작한다. 그냥 끊임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0%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점점 내리막으로 간다. 근거를 댔어요. 1. 인구가 줄어들지 않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노동시간 늘릴 수 없잖아요. 노동 생산성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 그 다음 투자할 데가 없지 않냐? GDP 성장의 3요소 노동력, 노동 생산성, 투자 3요소가 다 절벽이다. 그러니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는 축소의 길을 간다. 이것이 피부로 느끼는 청년들의 감각에서 나온 헬조선이라는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제 말이 맞나요? 저는 성장 지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장 없이 한국 경제가 줄어드는 속에서 청년의 미래를 열 수 없어요. 양극화 좁힐 수 없어요. 우리는 커져야 합니다. 커져야 해요. 근데 그 전략을, 그러니까는 대북 정책을 물어보셨지만
이것이 그냥 대북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더 계속하기로 하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간략하게 궁금한 건 의원님께서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지금 많은 청년분들 갖고 있는 청년 문제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옷 좀 벗어도 돼요? 네. 아이고 덥네. 통일되면 청년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그렇죠? 지금 이 오씨, 배씨라는 말이 있어요. 통일된 지 20년 됐는데 서독의 청년들은 동독의 청년들은 3류, 2류 국민이라는 그런 불평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배씨라는 것은 WSSI 서쪽 것들 그건 동서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오씨 그래요. 동쪽 것들 그래서 비하하는. 우리도 이제 아마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되겠죠. 왜냐하면 2,500만 북한 주민 가운데 남쪽에 와 있는 사람이 몇만 명? 3만 명 왔습니다. 지난 20년. 3만 명이 여기에 용광로에 녹여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입니까? 기름에 물 위에 기름처럼. 수용이 안 됐잖아요. 3만 명 중에 70%가 기초생활보장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의 장애일 수도 있어요. 뭐냐? 서독에 온 동독 사람들은 동독 시민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독과 합치면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선망. 그런데 여기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들은 지금 물어보면 경계인입니다. 경계인.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조선 인민인가? 그 사이에 있어요. 바람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쪽은 선망의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권과 정권만 적대하고 말폭탄 쏟아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적대와 증오는 스미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민족사의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1300년을 함께 살아온 적인데 이 꽃씨가 바람에 날려서 풀씨가 바람에 날려서 남풍이 불면 북에 떨어졌고 북풍이 불면 남쪽에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을 뿐인데 서로가 왼수처럼 또 이런 사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뭐 좀 답이 옆으로 갔습니다만 통일이 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의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지평을.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 사이즈나 머리 숫자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치라는 점에서는 큰 나라예요. 우리의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고 세계에다가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꿈과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활개를 못 치는데 이 대륙으로 가는 길만 뚫어도 제가 서울에 조그맣게 연구소를 하는데 그 이름이 대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8.15 때 시베리아 탐사 열차 탐사를 지난 8월 달에도 갔다 왔고 작년에 갔다 왔고 재작년에 갔다 왔고 재재작년 그래서 내년에 5번째 가게 되는데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일단 비행기로 가서 바이칼코까지 한 70시간 기차로 이렇게 가지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기차로 100시간을 타고 오면 바이칼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는 이유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이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박근혜가 이명박이 지도자들이 한번 달려야 뭔가 비전을 얻게 되는데 나만 맨날 이렇게 와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서울역에서 이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 줄 넘어서 저 두만강을 넘어서 갈 때까지 저는 그걸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갯돈 좀 부어가지고 나중에 같이 갑시다.
질문하신다고 하셨던 분에게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질문 드리기 앞서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정동영 의원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지인 한 분이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좀 소극적으로 질문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정동영 의원님 팬인데 우리 의원님이 당황을 하면 어떡하냐. 괜찮다. 우리 의원님은 인기가 많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면 의원님 당황하시니까 안 되니까 내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 질문을 하면은 이 자기가 서동한 사람이다. 근데 이 한 가지 하나씩 드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들께는 이 한 가지 하나씩 나눠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의 팬이 많다는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할 건데요. 제 것도 하나 주시고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 국민의당으로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정당 생활했던 분들은 탈당을 해야만 했고 또 이 탈당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요 근래 갖고 또 하나의 가장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국민의당을 믿고 우리 의원님들을 믿고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에 왔는데 혹시나 또 합당이 되지 않을까, 합당이 돼서 또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38분의 그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38분의 의원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대표로 정경용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합당할 생각이 없고 아마 당에 있는 사람도 민주당이 특정 계파 패권주의가 허물어지지 않는 한 패권주의에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어쨌든 호남에서 28석인데 국민의당이 몇 석 됐죠? 23석 됐잖아요. 23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둘, 더불어민주당이 셋.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해방 후에 야당의 뿌리와 역사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배태됐죠. 싹을 틔우고 나무가 크고.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굳건하게 서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상대방 쪽에서 자꾸 흔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까 당에 좀 새로운 끓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복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의정부의 그 예비청년위원장 안재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결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그 대선 때 대선 후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박 후보한테 의원님께서 의원님 자체 인물론 가지고는 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의원님께서 일단은 그 대선 후보로서 입후보하셨고 낙선을 하셨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정말 언론에서는 뭐 전 정권을 뭐 이렇게 탓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원님께서 뭐 준비가 덜 됐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심정과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당 정치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가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를 해보신 분이 의원님밖에 없으십니다. 국민의당에 아까 뭐 뒤집는다, 개혁한다 이런 말씀보다도 정말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만이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신경과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과 수준 높은 질문을 동시에 했습니다. 개인적인 패배보다 더 아픈 것은 우리 역사가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책임감이 크죠. 죄책감이. 말하자면 물론 역사는 직진하지 않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 사행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지난 10년 우리는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너무 많이 위태로워졌고 너무 많이 강팍해졌어요. 아무튼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면 집권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많이 듣는 얘기는 쓰레기 종량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쓰레기 종량제 아세요? 그 전에는 그냥 막 버렸잖아요.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도에 다 따라가잖아요. 응? 이게 제도론적 결함이 있다. 우리 정치에. 어떤 결함이 있느냐? 87년에 여러분 87년에 세상에 나와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대부분 그러시네. 87년까지는요 대통령 선거권이 없었어요. 국민에게 대통령 뽑을 권리가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런 야만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젊은 20대, 30대를 보냈어요. 네. 30년 됐거든요. 87년부터 2016년 6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매번 임기 후반에 가면 실패해요. 근데 개인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불행해져요. 국민이. 그래서 제도론적인 접근,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더니 이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와 현재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도를 좀 바꿔보자. 저는 그래서 아직 대선 국면은 이제 내년 봄 돼야 되겠고 이 겨울과 봄 사이에 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대한민국의 국부는 단군 이래 최대로 노적거리를 쌓아놓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청년들에게는 알바밖에는 자리가 없고 비정규직밖에는 자리가 없는가? 이게 정치의 근본 문제거든요. 정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긁어줘야 되는데 국민의당이든 뭐 더민주든 무슨 새누리당이든 국회든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뭐 국토부 장관이든 기획원 장관이든 누구도 그걸 긁지 못하는 계속 헛다리 가려운 데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망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뭐 그냥 펼쳐서 하면 말하자면 내년에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는 정치 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대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전환이에요. 전쟁이냐 평화냐도 분기점에 가 있고 양극화의 분기점에 가 있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대국들의 갈등이 분기점에 가 있고 여러 가지가 분기점에 가 있어요. 남과 북이 공통적인 요즘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ICBM이라는 단어가 북에서도 남에서도 공통으로 쓰여요. 북의 ICBM 그 뭐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크게 이분도 선물 하나 주세요. 답변했잖아요. ICBM, 인터컨티넨탈 아이고 미안합니다. B, 볼리스틱, M, 미사일. 북쪽에는 이제 요즘 뭐 계속 올해만 20번 쐈어요. 뭐 한 열 몇 번. 또 뭐 내일 모레 또 쏠지 모르지요. 핵실험 올해만 2번 했어요. 올해만. 전에는 한 3, 4년 주기로 한 번씩 하더니 올해만 1월 6일 날, 9월 9일 날 거의
미사일 탄두에다가 핵무기 핵탄두를 올려놓을 그 시점이 거의 임박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걱정이에요. 남쪽의 ICBM ICBM 요즘 그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예? 남쪽의 ICBM 사드 말고 사드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이 그 주역인데 ICBM 뭐예요? 남쪽의 ICBM 남쪽에서 요즘 뭐 언론이든 뭐 인터넷에 달구는 단어 조성원 씨 최고위원도 모르네. IoT 사물인터넷 C 클라우드 컴퓨팅 B 빅데이터 M 모바일 3D 프린팅 알파고 AI가 뭐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가요? AI 또 로봇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뭐 언론을 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주전자가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걸 보고 증기기관이라는 게 프랑스 혁명 언저리에 나왔어요. 200년이 좀 넘었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인류사의 대혁명 하나를 들려면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났다 라는 거죠. 그 언저리에 이 기계가 발명된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에서 가축 힘에서 기계의 힘으로. 그러다가 한 100년 지나서 명치 유신 언저리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산업화로 가는데 그때 에디슨의 전기 에너지 그래서 동력의 전기화를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되게 됐죠. 본격적인 2차 산업혁명. 거기에 뒤져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못 살게 됐고 분단됐고 전쟁과 관한과 공포와 시달리다가 겨우 이제 뭐 하여튼 뒤늦게 산업화의 대열에 참여했다가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이른바 3차 정보화 혁명. 자, 이 컴퓨터를 여러분은 다 그냥 뭐 자유자재로 쓰지만 불과 17, 18년 전에만 해도요. 동사무소, 구청, 아니 중앙청에 종합청사에 가면은 캐비닛이 벽에 삥 둘러 다 있었어요. 서류철 내가지고 결제 서류 작성하고 공무원 중에 사무관 이상은 PC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반에 중학교에 그 집에 PC를 갖고 있는 학생은 한 반에 1명 또는 2명, 전주는 없을 수도 있고 서울에 뭐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민주정부 1997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 70대 노 대통령이었지만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외국 손님이 누구였냐면 손정희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손마사요 씨.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옆에 배석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보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대학 입시에다가 컴퓨터 과목을 넣으십시오. 그럼 아마 열풍이 불 겁니다. 또 지금 컴퓨터가 비싸서 못 사는데 그때 돈으로도 200만 원 했어요. 이거를 국민 PC 보급형으로 한 70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체국에서 다 가서 하면 한 달에 한 2만 원씩 내면은 그래서 그걸 보급하십시오. 군인들한테 가르치십시오. 교도소 재소자들한테 가르치십시오. 주부 교실을 만들어서 주부들한테 컴퓨터를 그게 그 1998년의 얘기예요. 1월 달에. 얼마 전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자. 그 물결에 올라탔어요. 그 IT 코리아 뭐 사이버 코리아 뭐 이런 거 하면서 삼성에서 사람을 스카우트에다가 정보통신부 장관을 앉히고 그분이 남궁석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집권 시기에 2조 6천억 원 큰 돈 같지만 올해 우리가 지금 예산이 400조니까 5년 동안에 2조 6천억 썼어요. 4대강에 얼마 썼죠? 많이 들었잖아요. 22조 그 후속 비용까지 32조 썼는데 5년 동안 2조 6천억 정부 예산 들어갔어요. 그리고 IT 강국 소리를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보고 떨어진 얘기 하라고 그래서 좀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2007년에 실패하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맨 먼저 한 조치가 IT 사령탑을 해체하는 거였습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없잖아요 지금.
정보통신부의 IT 코리아의 사령탑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고 행정자치부로 쪼개고 무슨 뭐 지식경제부로 쪼개고 또 뭐 어디로 쪼개고 한 네 개 다섯 군데로 쪼개는 바람에 소위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거죠. 그게 아마 4대강보다도 4대강만큼이나 더 큰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쭉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제 뭐 어디 큰 중요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공대 제일 그 이과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간다는 서울공대에 배우는 것이 뭐 컴퓨터의 이론과 실제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외국의 공과대학에서는 로봇을 만들고 뭐 쭉 비교해서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이 ICBM 남쪽에서 가야 할 길은 그쪽인데 북쪽은 지금 다른 ICBM을 향해서 이제 질주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분기 엄청난 세계인의 시각으로 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이거를 미국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중국한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누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라면 이 말이 맞다면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정치에 냉소하고 싸운다고 말하고 뭐 하지만 정치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노선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IT 강국을 다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현실은 칭찬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뭔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당신의 방법론이 틀렸다, 내 방법론이 옳다라는 걸 갖고 싸우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방향이 나오고 힘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넓어졌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은 정치가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걸 전복해라. 그런데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있으니 여기다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하고 신생정당의 38석의 제3당의 위치를 몰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든 더민당이든 국회에서 뭐 법률을 통과하든 뭐 예산을 하든 뭐 결의안을 뭐 처리하든 300명이니까 15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150석, 151석. 근데 둘 다 120 몇 개니까 이거는 가운데 숫자는 작지만 그만한 1대1의 힘을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바로 이 힘을 어떻게 잘 국민을 위해서 선용하느냐가 그것이 지금의 가장 훌륭한 대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 질문들이 오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요. 박자를 못 맞춰. 음은 잘 맞추시죠? 음을 못 맞춰요. 박자도 소리는 맞추시고. 지르는데 박자. 네, 도와주실 저희 로크분들이 계시는데 사원님, 제가 어떤 곡을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굉장히 즐겨 부르신다는 노래가 있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원님께서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을 평소에 즐겨 부르신다는 정보를 즐겨 듣기는 하는데 아이고 좋다 그런데. 입수를 해서 지금 청년들과 다 예. 있는 자리고 지금 그렇죠. 다들 조율하시는 것 같아서 예. 한번 의원님 노래 한번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주가 있어야 되니까 노크 동아리하고 혹시 고래사냥 지금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나 대신 좀 불러줄 사람들 전주에서 온 청년들 좀 일어설래요? 예? 네, 따라서 원하시는 위원장님 같이 청년 나오셔서 네, 같이 원하시면 합창단 앞으로 나오세요. 의원님이랑 네. 같이 합창단. 부른 자리에서 한번
잠도 깰 겸 다 즐기는 분위기에서 한번 의원님 노래 한번 듣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 된 노래인데 요새도 뭐 괜찮죠? 네.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노래 목소리가 워낙에 좋으셔서 네. 이 노래 듣고 노래 듣고 되게 제목 듣고 정말 잘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꼭 끼워넣은 거거든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이고 그래. 연습하시는데 장난 아니죠? 노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저기 여성도 하나 한 사람쯤 있어야죠. 좀 와요. 예? 예? 청년위원장님 김정환? 누구? 청년위원장님 어디 있어요? 오세요. 예. 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같이. 그래요. 자, 조성원 씨 앞으로 좀 와요. 노래를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같이 박수 쳐주시고요. 슬픔뿐이네. 네, 다 같이 좀 청년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사는 좀. 그래. 자, 네. 하나, 둘, 셋, 넷. 같이 좀 합창하세요. 합창. 하나, 둘, 셋, 넷. 내 생각에도 다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노래가 어려워. 이게 불명예스러운데. 저 노래방 기계 글씨 나오는 거 있어요? 노래는 못했지만 그 가사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비슷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청년 워크숍 여러분 지금 그 국민당과 함께하는 청년 워크숍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 노래 부르시는 중간에 쪽지를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질문을 계속 손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간에 꼭
듣고 싶은 쪽지가 하나 있어서 이거 먼저 읽어드리고 거기에서 좀 듣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길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혹시 제가 읽고 혹시 이거 써주신 분 계시면 일어나서 함께 이제 답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한미연 대학생 위원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는 태풍 차바로 인해 시민의 지킴이 119 구조대원 한 분을 잃었고 곳곳에 가늠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당은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와 앞으로의 복구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자리하고 계시나요? 네. 마이크를 가져라. 네, 직접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울산의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굉장히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질문지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일 당일 피해 건수는 180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곱절로 더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재민은 129세대, 주택은 1539채 침수가 되었고 공장은 21동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는 561곳 침수가 되었고 산사태는 15곳, 차량은 1659대가 지금 침수가 되었다고 신고가 된 거고 지하 주차장은 아직까지도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도 수족관처럼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듣고자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주차장 물 안 퍼내고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위로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피해를 당한 분들께 정말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말 당한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잃고 재산을 날리고 불행인데 누가 우리 국민이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험을 다 들어놓고 뭐 그런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인색했거든요. 지금 그래요. 제도가 있어요. 재보상. 그런데 피해 보상도 하고 정부가 복구도 하고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다 이웃하지만 그러나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뭐 며칠 지나면 또 다 떠나가고 개인만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 그건 공의 개념이에요. 공.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공의 주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가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먹고 사는 거고 국가의 역할은 점점점 철수해서 시장에, 자본에, 재벌에, 기업에 점점점 손을 떼는 저는 그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성찰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눈물 흘리는 제주의 그 감귤밭 농부 그 아주머니의 눈물이 지금도 선합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게 있어요. 뭐 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반의 반도 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졌다면 저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불행한 사람이 이래서 내가 세금 내고 이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이럴 때 국가가 내 옆에 있어 주려고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저는 국가의 그런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하고 그 선봉에 국민의당이 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랬는데요.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국토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인천공항 또 국정감사를 갔어요. 여러분 해외 인천공항 한번 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죠? 가면 거기서 공항 출국 수속에서부터 비행기 탈 때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용역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짐검사, 안전검사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가라고 수신호하고 뭐 앞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뭐 짐 나르는 사람 뭐 등등 청소하는 분들 말할 것 없고 그 인천공항이 8,000명이 일하는데 7,000명이 비정규직 용역입니다. 거기는 조 단위의 흑자가 납니다. 자, 국가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항이 유지되는 한 그분들은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예요. 필수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라면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영 방향이었어요. 이거를 바꾸는 것, 이것이 내년에 우리가 집권해서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얘기, 이건 정부에 관한 얘기고 개인 기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재벌들이 이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황제 경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권력은 제왕적 권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제 임대주택 문제를 주택공사 감사하면서 다뤘어요. 근데 전주의 선거구에 그 부영이라는 회사의 임대주택이 엉망이에요.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자도 하자인데 이걸 하자를 고쳐달라고 플래카드 펼침막을 붙이고 항의하고 했더니 당신 그러면 나가 이렇게 퇴거 이랬어요. 그리고 또 서울 위례 그 신도시에서는 그 비슷한 일이 있었더니 이제 내쫓으려고 그래서 나가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러니까 반성문 써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을 어떻게 해서 이제 증인으로 세웠어요. 오셨더라고요. 아주 점잖고 훌륭한 분이 있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자, 당신께서 지금 23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했고 참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공공재입니까? 사유재입니까? 그 집을 짓는데 땅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원가보다 더 싸게 줬고 그 집 짓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택기금을 만들어서 1년에 한 1조씩 이렇게 아주 특혜 싼 이자로 빌려줬는데 그럼 공공재 아닙니까? 왜 공공재냐? 사유재라 이게. 땅과 뭐 이런 빌려줬을지 모르지만 시한이 지나서 그건 다 나한테 넘어왔다 이런 논리예요. 바로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그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거 법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 그럼 법 몰라요. 제가 법을 읽어드릴게요. 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짓는 주택은 공공주택이라 한다.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이요. 이게 공공재 아니요. 그렇다면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소. 자, 우리 사회 공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가가 땅을 밀어주고 돈을 밀어주고 진 집을 내 집이다. 너 나가라. 이게 우리 사회에 우리 주권자가 사라졌어요. 올해 청년 여러분도 주권자잖아요. 주권자가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이게 나는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자, 울산 PPA 엄청났어요. 근데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활성 단층이라고 늘 움직이는 지층이 울산, 양산, 경주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막 뭐붙듯이 거기다 지어놨는데 거기다 또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성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후쿠시마로부터 원전 재앙 후쿠시마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발전 르네상스 시대로 가야 한다. 원전 강국으로 가야 한다 하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건 상식에. 그래서 저는 울산의 그런 폭우 대책이 허술한 거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똑같이 그 동남 해안에 집중되는 밀집해 있는 노후된 원전에 대한 국가적 일대 각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전 계획을 전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이 처리 비용까지 합치면 제일 비싼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왜 자손들 대대 몇만 년, 몇천 년 가는 그 대대로 그 비용을 왜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합니까? 후쿠시마에서 멀리 지구 반대편, 지구 한 반바퀴 돌아서 있는 독일은 후쿠시마가 나니까 바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언한 끝에 2025년까지 2020년까지인가 모든 원전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 가자. 물론 뭐 어렵죠. 그것이 양식이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원자력 사고 지금 큰 게 3번 났어요. 미국의 3마일 70년대, 80년대 소련의 체르노빌, 그 다음에 2000년대 2013년 저 후쿠시마.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 다음에 조심해서 봐야 할 때가 한국, 프랑스다 그래요. 자, 미국이나 일본은 안전관리 열심히 더 철저하게 하는 나라라고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한국은 안전 불감증이 심한 나라예요. 참 조마조마한데 만에 하나 그런 재앙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항상 만일에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울산의 그런 경주 지진, 울산 폭우 피해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밀집된 원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정말 이성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이 좀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네, 의원님 말씀 좀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8시 반인데 저희가 의원님과의 시간은 안타깝게도 8시 50분 정도까지만 하셔서 가능해서 질문 딱 2개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분 말씀 듣고 포함해서 할게. 네, 3분 먼저 말씀 먼저 해주시고요. 같은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답변이나 질문이 간결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좋은 공부가 됐는데요. 일단 집권에 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와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개헌 문제도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관한 건데 이미 국회의원님들 한 180분이 개헌에 관해서 논의를 중이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통일, 미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니까 대선과 이제 개헌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손 들으신 분들 3분 다 하시고. 3분 다 하시고 의원님이 종합해서 다 답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수원 1지역의 청년위원장 박현수입니다. 가벼운 질문 한 가지하고 조금 좀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벼운 질문은 의원님께서는 이제 언론인 생활을 하시다가 또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원래인의 삶을 살 때 또 정치인의 삶을 살 때 행복이라고 하는 느끼는 게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벼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예민한 질문은 저희가 정당의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국민들하고의 약속의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정부 보고서를 보면 항상 정성적인
보고들은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런 거 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기 쉽게 정량적인 어떤 척도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당의 의원님들은 좀 공약 이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실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혹시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의 청년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고 30년 넘게 양당제였던 스페인에서는 이제 포데모스가 제3당으로 이제 안착하면서 진보라는 단어가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뭐 들끓는 에너지, 뭐 전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의원님께서 이제 작년 1월에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면서 이제 참여하셨던 대중적 진보 노선을 이제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대중적 진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정책 노선인가?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국민의당이 추구해야 하는 진보는 어떤 진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조성원 씨. 개헌과 대선 또 행복과 공약 그리고 대중적 진보 이렇게 차례차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떤 저는 또 사실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현실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문직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개헌 저는 반대론자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4월 13일 날 주권자가 선택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주권자의 의사를 대신해서 집행권자 대통령을 선출하고 입법권자 국회를 선출하는데 주권자가 결정했는데 이 대의제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제도론적으로 개헌 찬성론자로 바뀌게 되는데 만일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 4월 13일 저녁에 새누리당 내각이 퇴진하고 그날 저녁에 야권 야당 연립정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국민이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5년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이 민의를 받들어서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틀어야 되잖아요. 국민의 명령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런데 뭐 묵살했잖아요. 마이동풍. 만일 이게 독일식 내각제라든지 뭐 이런 제도였으면 그날 27%를 얻었던 국민의당은 의석이 몇 석이 되냐면 81석을 차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더민당은 1% 적었으니까 한 78석을 가져야 맞고 새누리당은 한 100석 정도 38%인가요? 105석이나 이렇게 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손해보는 게 또 3당 국민의당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제도가 왜곡되어 있다. 뭐가 왜곡되냐? 국민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최근에 주목받는 의견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그 행자부 장관도 헌법학교 회장을 했던 서울법대 학장을 하셨던 분이죠. 정종섭 의원이 대통령 직선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뭐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복 아까 두 번째 질문하셨는데 저는 기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직업을 얻어서 행복했고 또 한때는 정치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어서 행복했고 그런데 또 제가 꿈꿨던 지금과는 다른 세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막막함과 책무감으로 늘 또 무거운 점도 있죠. 공약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말이 있지만 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 정치다. 뭐 청와대 권력부터 국회의원 권력 밑에 지방 권력까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세워야 할 것은 2500년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족식, 족병, 족식, 족병, 그다음에 신의,
버려야 할 걸 하나씩 치면 처음에 병을 버려라, 군사력을 버려라, 또 하나 버린다면 식을 버려라, 먹는 걸 버려라. 마지막까지 버려서 안 될 것이 믿을 신자다. 믿을 신자를 버리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했는데 지금 우리의 신뢰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권력의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진보의 길, 저는 그 선거 때 여기서 그런 제가 당선되면 이른바 그 건설공사장에서 말하는 노가대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행복을 좀 그분들의 땀 흘린 대가를 찾아주고 싶다. 80년 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치의 잘못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인구의 4분의 1 이렇게 3분의 1 넘치게 되니까 각종 건설공사장을 만들어서 댐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뭐 산악도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공공기관에서 뭐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일하던 분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그 육체 노동자로 가게 됐어요. 그때 만든 법이 공정임금법입니다. 적정임금법, 공정임금법.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이상을 줘라. 지금 이 법이 지금도 작동합니다. 그런 작지만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앞장서는 것이 저는 국민의당이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희망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희망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가 결국 열쇠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내가 가진 정치 참여를 통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울산에서 그 물속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온 것이고 국민의당 제3당인데 청년위원으로 청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이제 이 시대의 선두에 서 계시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륙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2016년, 17년이 정점이고 여기서부터 한국 경제가 축소되기 시작한다면 청년의 미래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다시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지난 2월 달에 닫아버린 개성공단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얘기.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123개 남쪽에 투자한 공장의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몇천 개의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12만 명의 밥줄이 흔들거렸잖아요. 근데 단순히 12만 명 북쪽 노동자 5만 명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족경제, 평화경제의 앞길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이걸 터야 합니다. 이걸 텄을 때 아까 OECD가 이런 비관적인 걸 내놨는데 희망 섞인 전망도 있어요. 뭐냐면 뉴욕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은행, 투자은행과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그러는 거기서 2, 3년 전에 장문의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어요. 무슨 보고서냐?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발달 역사에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예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예외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처음에는 고도 성장기를 가다가 점점 낮아져서 중성장하다가 저성장으로 다 이게 걸어온 코스인데 한국은 2%, 3%, 1%로 낮아지는 성장 코스에서 다시 한번 테이크오프,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듯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고도 성장을 다시 한번 구가할 수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GDP 전체가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큰 덩치에 세계 GDP 순서로 12번째, 13번째 가는 그런 나라가 다시 고도 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10년, 20년, 30년 뒤에 2030년대, 40년대가 한국 경제가 영국을 제치고 프랑스를 추월하고 독일을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까지도 추월하게 된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아까 OECD는 분단 경제, 현재 상태를 전제한 것이에요. 후자는 평화 경제를 말해요.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것, 돈이 왔다 갔다 할 것, 물자가 유통될 것,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어디처럼? 중국, 대만처럼. 중국과 대만은
20년 동안 서로 해마다 대포를 쐈어요. 적대와 증오가 끝없이 유엔의 중공이 들어가면서 대만을 내쫓았어요. 적대와 증오의 세월 속에서 그들은 3불 정책을 양쪽 다 으르렁거리며 외쳤습니다. 3불, 1불, 접촉하지 말라, 불접촉, 불대화, 불협상. 그러다 10년 전에 방향을 바꿨어요. 그 전부터 조금씩 틀기 시작해서 10년부터 본격적으로 3통으로 갔습니다. 통항, 통상, 통우. 통상, 장사하자, 서로 무역하자. 통항, 비행기 좀 왔다 갔다 하자. 통우, 우편, 편지 마음대로 쓰고. 오늘 현재 일주일에 800편, 900편 비행기가 대만과 중국 사이를 오갑니다. 제주도, 서울 비행기 왔다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갑니다. 일주일에 800편, 하루에 100편, 100몇십 편씩 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투자하고 관광하고 여행하고 뭐 불편이 없습니다. 이산의 고통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마음대로 서신교환 뭐 돈 보내고. 중국 본토에서 몇 년 전부터 자 그러면 와서 집 사고 땅 사고 싶은 사람 와서 살아라. 영주권 발급하겠다. 200만 명, 200몇십만 명 지금 영주권 받았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대포 쏘고 으르렁거리다 3불에서 3통으로 갔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우리는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 관광하고 철도 연결하고 3통을 향해서 가다가 이명박 정부를 만나고 박근혜 정부를 만나서 우리는 3불로 왔어요. 오늘 접촉하지 말라. 저 외국 관광거수도 북한 식당 가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협상하지 마라. 협상과 대화는 시간 낭비다. 자, 이것을 바꿀 힘은 어디에 있나요? 정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오늘의 주제는 계속 여러분의 그 청년위원회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바꿀 것인가, 정치를 바꿀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중국과 대만이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합니까? 왜 골드만삭스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광물자원, 지하자원에다가 그 토지를 결합하면 다시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성장의 길로 간다는데 이 고속도로가 지금 옆에 있다는데 왜 고속도로로 안 올라가고 궤도를 이탈해 있는 오늘의 현실, 이걸 궤도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 이것이 이 청년위원들의 소명이자 저와 함께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죄송한데 저희 오늘 팀낙원 콘서트 제목이 청년이 묻고 국민의당이 답하다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는 거냐면 기자 출신이어서 마음만은 언제나 청년이신 정동영 의원님께서 저희 전국 청년위원장님, 유영업위원장님께 기자 출신의 날카로운 시견으로 질문 한번 던져주시고 청년위원장님이 답하는 시간을 반대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아이디어. 묻는 입장이고 답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저희 전국 청년위원장님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일자리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저 청년위원장이 생각하는 일자리 대책은 뭐예요? 제가 국회 미래 일자리 대책위원장입니다. 답을 좀 주세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부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금 위원장님 청년 당원들에 대한 위원장님의 포부도 저희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영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정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이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전국의 현재 청년위원장님들이 한 1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253개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님들 한 15명에서 이제 30명을 늘어났고, 청년 당원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을 할 텐데, 많은 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면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입고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이용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은 그 지역에 뭐 당직 하나밖에 되는 상황이고 또 그거 노력했던 성과들이 정치적인 자기 비례를 여는 데 있어서 힘으로 작용할 일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생각해 본 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열심히 연수에 참여하거나 또는 당원 확보하기 노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나중에 공천이나 정당국의 어떤 요직이나 이런 데 줄 때도 혜택을 좀 주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이제 청년위원회에 국민의당 청년위원회에 관심과 애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좀 생각하는 건 대륙으로 가는 길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하고 한번 진짜로 한번 대륙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건 좋으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 쇄신, 정치 개혁의 핵심을 당원 주권론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왜냐하면 당원이 껍데기거든요. 네, 제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의원을 선정하도록 했어요.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10명이 모이면 대의원 1명을 줘서 10명이 추대를 하든지 아니면 2명 경쟁자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쪽지 선거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권력이 되니까 이게 축제가 됐어요. 그때 한번 반짝 있었고 그 뒤에는 지금 당원은 그냥 대상이거든요. 객체거든요. 근데 다시 주인의 자리를 줘야 합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운영이 지금 국민이 껍데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국민 주권이 사라져 있는 거고 당으로 보면 국민의 당도 당원은 껍데기고 몇몇 밀실에서 소수가 장악하는 그런 당은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야당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2010년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손학규 후보한테 제가 2등을 했는데 그러나 당대표는 안 됐지만 그때 제가 발의하고 주장했던 당헌 개정안과 강령 개정안을 통과한 것이 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당헌 1조 2항을 신설한 거예요. 1조 2항.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2조에다 민주당의 목적에다가 민주주의 인권 평화로 끝났는데 보편적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진보적 정책을 박아넣은 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인데 이른바 아까 개파 패권 얘기했는데 합쳐지면서 맨 먼저 삭제된 것이 당헌 1조 2항이 삭제됐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돼서 결국은 또 당이 갈라지는 그 뭐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당 정치가 가야 할 ABC는 기본 1조는 당원이 껍데기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와 권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청년들이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당의 당헌 당규도 그 핵심을 놓치면 저는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당을 정말로 국민을 위한 당, 국민에 의한 당으로 국민의당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가한 그러면 다 같이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자 그러면 가자 이렇게 3번 합시다. 수건이